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주식 계좌에 넣어놓는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3월 26일 기준 45조 원을 기록. 주식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식시장 현재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현명한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는 분이죠.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시장을 짚었고 이번 주를 보자니 제일 핫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잔고는 줄어들고 예탁잔고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45조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표님? 작년 12월 16일 날 그 정부의 그 부동산 억제 정책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 아니지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40조 원대 고객 예탁금 시대를 맞이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중 유동 자금이 뭐 은행 그 예금 잔고 잔액 1,500조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어떤 총 유동성 자금은 이제 한 1,9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1,900조 정도 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정부의 그 지난해 그 부동산 억제 정책, 그 과거에 2005년과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요. 과거에 2005년도에도 부동산 뭐 법을 세븐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이 광풍을 일으켰을 때 정부에서 한 3차례 정도 부동산 억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실제 이제 주식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한 110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직접 고객 예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펀드로 들어왔죠. 지금 현재 1,900조의 유동자금을 감안해 본다면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일반인들이 그동안 펀드로 유입됐던 부분들이 이제 펀드로 유입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부분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펀드 열풍이 불었다가 2008년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적인 어떤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급락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샀을 때는 항상 수익을 보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지금 현재 자금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최근에 2015년부터 분기당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한 30조씩 유입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앞으로도 고객 예탁금은 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반대로요. 신용잔고가 6조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뭐 8조 원, 7조 원 계속 내려오다가 거의 뭐 4조 원대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 그 중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증시 바닥과 가까워진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용융자금, 절대적인 신용융자금 수준을 보지 않고요.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금의 수준이 몇 %인가 보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역사적인 어떤 저점들을 기록하는 어떤 신용자금이 고객 예탁금에 대한 비중이 한 10%에서 15% 정도 범위 내에 역사적인 바닥을 항상 기록합니다. 근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작년 12월 16일 이후로부터 지금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21조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가서 신용자금액이 뭐 지금 현재 집계된 기준으로 6조 4천억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14% 정도 되니까요. 신용자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뭐 더 이상 신용자금액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율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럼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신용을 안 쓰고 어디서 돈을 갖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금이 어디서 온 돈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쪽에 계속 몰렸던 자금들, 그러니까 시중 유동 자금이 지금 당군 할아버지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어이구, 1,900조 정도, 물론 외화 예금이나 CP나 등등 다 포함해서 한 1,900조 정도 되는데 2015년부터 분기당 부동산 시장으로 30조씩 몰려가던 어떤 자금들이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억제 정책 발표 이후에 실제 고객 예탁금은 작년 12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시장의 붕괴가 형성되니까 급진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올해 고객 예탁금은 최소한 40조 이상. 그리고 우리 시장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해외 시장과 더불어서 동시에 같이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의 과거에 보여왔던 패턴들을 놓고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한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해외 시장은 언제든지 한번 터질 수 있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 시장으로 유출됐던 해외 펀드로 유출됐던 자금들,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감안해 본다면 자금의 그 유입은 뭐 추가적으로 곧 50조 시대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큰 손들은 역시나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6월에 다시 또 30%의 이 캡 룰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그 30%룰, 네. 30%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기관 투자가들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네. 한 상태여서 네. 작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한테 많이 넘겼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다시 국내 내국인들한테 지금 개인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갭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갭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감안해 본다면 개인들은 좀 지루한 어떤 상황은 맞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 ETF 매물 출회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역시나 이제 갭 적용이 되게 되면 네. ETF 쪽으로 매물들이 출회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은 갭 적용이 이루어져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들이 출회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억누리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8조 원 이상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9조 원 이상의 순매수한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물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 압박을 더 가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분간 계속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될 거라고 보이시네요. 네, 그럴 것 같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으로 한번 그럼 시선을 돌려볼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도 오늘은 부담감을 갖고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근데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면서 오히려 1% 넘게 오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전망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네. 그 시장은 그 3월 19일 우리가 무서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네.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19일 날 그 의미 있는 어떤 가격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실제 이제 시장은 바닥은 확인한 상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은 만들어지겠지만 지금부터 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많이 밀리더라도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겁낼 구간이 아닌데 사실 지금부터 조금만 빠지면 겁을 많이 내게 돼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미 겁낼 만큼의 급매물들은 정리가 된 상태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오늘 우리 시장 조정 보이거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조정 보인 것은 급락에 따른 급반등에 따른 반작용 현상이거든요.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급락에 대한 반등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제는 반등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인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올해 좋게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가올 모든 위험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시킨 부분들은 시장의 매물들을 악성 매물들을 정리시켰다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져가는 시간이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시장은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때마다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는데 오를 때는 이렇게 내릴 때는 코로나가 계속 압박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각국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할 텐데 이 코로나 악재와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본다면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게 시간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코로나는 계속 약화되고 네. 정책의 힘은 강화되고 더불어서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은 시장을 밀어올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과거에 우리 고객예탁금의 그 수준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항상 평균적으로 고객예탁금의 수준이 시가총액 대비 얼마냐 하면 약 1.5%, 1%에서 2% 사이에 놓여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시가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1990년 이후에 4%를 넘었던 적은 딱 두 번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IMF 때 1998년도에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내려와서 한 100조 정도 될 때인데 네. 고객예탁금 당시 한 3조 수준에 있던 게 고객예탁금이 3배나 증가해서 10조대를 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고객예탁금이 20조 초반대 있다가 45조까지 올랐는데 고객예탁금의 증가, 주식형 수익증권의 감소 이 현상은 시장에서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대형주는 안 돼, 중소형주는 날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998년도에도 고객예탁금이 10조 이상 넘어서면서 대형주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물론 그때 이제 미국 나스닥 열풍과 같이 맞물려서 IT 버블이라는 게 생겼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보통 10배에서 100배씩 올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아마 지금 주식시장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 하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변화가 온다. 조만간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느긋하게요. 어떤 종목을 보면서 기다릴지 저희가 사전에 대표님께 좀 종목을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갖고 오셨는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테마성 종목들은 사실 거의 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테마가 되면 좋아하고요. 테마란 이유만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시장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뭐 이런저런 얘기만 나면 급등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 부분은 단기 매매자들의 매매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매매 스킬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하셔도 되지만 매매 스킬이 없는 분들은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차분하게 전개되는 시장과 관계없이 차분하게 전개되는 종목 중에 이제 넷마블이 있고요. 네오이즈가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 98,300원을 넘었을 경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가격은 98,9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12,2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15,200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현재 가격보다 비싸야만이 주식을 사는 거고요. 현재 가격보다 낮아야만이 파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네오이즈는 15,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17,000원까지 아주 쉽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뭐 가격은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권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정권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재미난 시황산업인데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잖아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정권주의 실적이 좋아져요. 정권주의 실적이 좋아지면 정권주의 거래대금 주가가 올라가고 정권주의 거래대금이 또 늘어나요. 거래대금이 늘어남으로써 정권주의 거래대금이 늘어남으로써 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자본재가 좋든 IT가 좋든 어쨌든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정권주는 항상 같이 동참해서 가는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주의 가격은 거의 최근 한 10년 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권주에 대한 어떤 접근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미래에셋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6,360원까지는 아주 편안한 가격이고요. 그다음 삼성증권은 28,800원 정도 올라오면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3550원이 좀 중요한 가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넘어서면 33,600원까지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한 20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5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산 가치 개념으로도 아주 좋은 어떤 상황이죠.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45,050원을 넘어서면 대응을 하시고요.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1차 53,400원, 2차 65,000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시장 대비 우월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좀 관심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테마주는 좀 제하고 관심주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넷마블 95,300원에 도달이 가능한지 주목을 하면서 매수 중요 가격을 넘어설 시에 98,900원을 상승할 때 112,200원에 매도해보자 해주셨고요. 같이 네오위즈도 한 17,000원까지 전방을 해주셨습니다. 뭐 에코마케팅과 나스미디어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가격적인 전략은 제시해드리지 않았고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증권주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증권은 28,800원까지 대응 가능하고 중요 가격은 3550원이 좀 고비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 가치를 간과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삼성생명도 제시해 주셨어요. 1차적으로 한 53,400원, 2차적으로 65,000원에 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홍성학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